그동안 이제 재판관의 성향이 어떻냐는 등 재판관이 이제 과거에 어떤 판결을 했냐는 등 여러 가지 분석을 재판관에 대해서 했다면 지금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쟁점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보도 중에 당시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계엄군이 기자를 포박하는 시도를 보면서 국회의사당의 계엄군이 왔던 국회 봉쇄 측면의 쟁점에 저는 좀 주목을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부터 한번 어떤 쟁점에서 중대한 파면 사유가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개인적으로 제 제자입니다. 성공회대학교를 졸업한 제자고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잠깐 만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점들이 지금 현재 뭐 탄핵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미 탄핵 관련해서는 결정문도 정리가 됐을 거고 쟁점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뭐 저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지만 혹시나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헌재 재판관 중에 어제 이 뉴스가 사실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과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군인이 시민들한테 맞은 적은 있지만 시민들을 군인들이 때리거나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 장면은 뭡니까? 두 번째, 김현태 707 단장이 헌재 재판의 변론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케이블 타이의 용도는 문을 잠그고 문을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그 기자를 손이나 이런 데를 묶으려고 시도했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707 그 특임 단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거짓말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사실과 다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탄핵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동안 했던 여러 진술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를 해산할 목적이 분명히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결정문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크게 이게 뭐 영향을 좌우하지 않을 거다 결과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형사재판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는 내란의 혐의가 분명히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또 김현태 단장의 형사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5가지 쟁점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는지. 뭐 가장 핵심은 세 번째죠.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는가.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헌재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도 제일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호사들 이제 뭐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해명을 통해서도 그렇고 밝히고자 했던 내용은 뭐 한 250명 병력 동원됐는데 이 본청에까지 들어간 그런 인원은 몇 명 되지도 않는다는 식의 그다음에 본회의장 입구에서 멈추지 않았냐 더 안 들어가고 그래서 경고만 주려고 했던 거다.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이렇게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주장을 이제 했던 건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이제 국회 그때 그 당시 열려 있던 본회의 자체를 이제 열리지 못하도록 시도했던 것.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앞뒤 절차 앞뒤 부분도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국무회의부터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흠결이 많은 좀 불완전한 그런 형태로 대략 그냥 스치듯이 국무회의 하고 정식 절차 제대로 안 거쳤던 거 그거부터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 무력화 안 하려고 뭐 경고 차원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아니 경고 차원에서 하는데 헬기를 왜 띄웁니까? 그냥 적당히 소수의 병력만 동원해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게 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마지막 쟁점은 이제 선관위 부분 아니겠어요? 선관위 그것도 이제 헌법기관인데 거기 함부로 막 군인들이 들어가서 유린을 하고 체포하려고 하고 다 사실은 다 이제 그 사실관계가 거의 지금 확인이 된 상태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다 찍혀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가장 결정적인데 뭐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 마느냐 한 부분은 뭐 너무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본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범죄 현장을 그대로 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뭐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과연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왔던 계엄군들의 그 증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그 장면을 지켜봤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선거 당일에 재판장이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결정문을 읽는 순서에 따라서 파면인지 복귀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낭독 순서를
좀 살펴보시면요. 선고 요지,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를 먼저 길게 말한 다음에 주문이죠. 결론을 얘기하는 부분,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내지는 이제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짧은 주문을 읽는 방식. 그리고 이때는 이제 모두가 전원 합의할 때 만장일치가 되게 되면 선고 요지부터 읽는다고 합니다. 이유와 근거부터 길게. 그리고 짧게 결정부터 하는 부분, 주문부터 읽게 되면 반대나 별개의 의견,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뭐 7대 1, 6대 2 이런 경우에는 짧게 뭐 파면한다, 기각한다, 각하한다 이 얘기부터 나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통상적인 얘기고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떤 식으로 할까요? 뭐 그래도 그동안에 뭐 저렇게 한 그 관례를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뭐 어떤 탄핵 결정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문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그 판결 내용을 읽는 것도 양식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 양식에서 크게 안 벗어날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문부터 읽으면 아마 소수 의견들이 좀 적잖게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전자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최종 스코어까지는 나중에 마지막에 공개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말씀이시긴 한데. 뭐 그래서 뭐 기존의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고 이유를 길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짧게 말하는 방식.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자 최진봉 교수님은 어떤 방식에 좀 주목을 하시는지. 저도 첫 번째 방식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만장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결정문을 쓰고 뭐 소수 의견은 남길 수 있겠지만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들 지금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법률을 지키지 않았고 또는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법률에 지키지 않은 것에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까지 나와서 변론할 때도 나와서 증언했던 진술들을 들어보세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포고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문구가 그대로. 근데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그게 최진봉 교수님 지금 말씀이 이제 미리 다 얘기를 해버렸군요. 최종 스코어를 말씀. 저는 이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관행을 따를 거다 이런 말씀하죠.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스코어가 나오더라도 일단 선고이유를 길게 말해야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스코어가 나오더라도 선고 이유를 먼저 말할 것 같아서. 선고 이유를 먼저 말하는 이유. 근데 길게 말하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문을 읽는 시간을 아예 그 결정문에 표기를 해요. 몇 분. 그러니까 요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결정문 쓸 때도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읽는 속도와 맞춰서 쓸 거예요. 그래서 요지를 설명하는 건 제 생각엔 한 20분에서 30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21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요지를 얘기하고 결정문 전체는 아마 나중에 좀 더 길게 읽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건 이제 뭐 배포 방식으로 결정문을 얘기할 텐데 실제로 그 한 시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요지를 얘기하고 마지막 주문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